그렇다면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축적된 이 많은 자본들이 이 문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까요? 그 답을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살짝 보여줍니다. 자크 아탈리는 음악 소비의 변화가 미래 산업 예측의 훌륭한 지표라고 했고요. 이미 30년 동안 참 잘 맞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음악 소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대부분 제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오디오 시스템이 다 있었고요. 길에 다닐 때도 음악을 들으려면 CD 플레이어나 워크맨 같은 게 항상 존재해 왔죠. 또 피크닉이라도 가려면 커다란 카세트는 기본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악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품이 수요처마다 필요했고요. 심지어 음악 자체도 CD라는 제품에 담겨서 팔리던 시대였죠. 이때가 제조의 전성시대, 제품의 전성시대, 그리고 일본, 독일의 전성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요, 음악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변화해버렸죠. 이제는 음악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기합니다. 아직도 CD를 사서 듣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 이런 분을 매니아라고 그러죠. 10년 전엔 상식이었는데 이제 매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매니아라고 부르는 사이 그걸 만들던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기업들 전부 사라져 버렸죠. 그러고 보니 일본의 기업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샤프, 도시바, JVC, 사니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장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비 생태계에 적응한 기업들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음악 소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멜론, 지니, 그리고 미국의 스포티파이 같은 데들이 물론 엄청난 경쟁을 뚫긴 했지만 큰 급성장을 이룬 것이죠. 음악 소비의 변화가 미래 소비 변화의 축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소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방송을 통해 음악을 유행시키고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팔던 게 과거의 방식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면 방송에 광고를 하고 오프라인 유통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음악을 유행시키는데 방송의 권력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반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여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한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상품의 인기를 결정하는 건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직접적인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킬러 컨텐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요소만 있다면 어떤 제품이든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엄청나게 인기 있게 팔려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인데요. 그러고 보니 음악 기기 중에 보편적으로 팔려나가는 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밖에 안 남았죠. 블루투스 스피커. 이 뜻은 앞으로 거의 모든 제품에 통신과 좀 더 확대하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는 뜻이고요. 그 끝에는 요즘 유행하는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제품의 유저 인터페이스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AI는 마치 우리가 엑셀을 쓰듯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인데요. 아마존이 일찍이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쓰고 소비자의 마음이라고 읽는다. 소비자의 마음, 고객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미 폰을 든 인류는요, 그 폰을 통해서 매일같이 자기의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분석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고객의 마음을 비즈니스 전략에 담아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변화를 가장 잘 실천한 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는 열광하는 팬들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생태계는 점점 거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면서도요, 인류가 진짜 좋아할 스토리를, 킬러 컨텐츠를 담아내는 게 필요해졌다는 거죠. 아마존은 이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무려 1억 1천만 명이 프라임 회원에 가입했는데요. 이 1억 1천만 명의 회원들은 1년에 10만 원씩의 회비를 기꺼이 내면서 아마존의 회원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쟁 통해서 오프라인 유통을 이겨낸 기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기술을 한번 들여볼까요? 아마존의 기술을 보면 2011년 드론 택배를 보여주고요. 물류센터에서 인력을 줄인다며 키바라는 로봇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인 점포를 만들어내서 아마존 고라는 걸 선보였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요,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메시지가 명확한 거죠.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오버헤드를 줄여서 최고의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마트한 소비 인류, 즉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 스마트한 인류 1억 1천만 명을 얻어내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죠. 기술도 오로지 고객만을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걸 프로그래머해서 이 고객이라면 이런 물건을 좋아할 거야. 이 추천 프로그램을 10년도 넘게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걸 얹었는데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게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결국 모든 기술이 집중하는 것도 이 스마트한 인류가 선택할 거라는 대전제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거대한 성공을 거둔 배경은 바로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엄청난 팬덤이 형성된 덕택이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줌 피자라는 데는요, 로봇 4대를 설치해서 피자의 굽는 프로세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팬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킬러 콘텐츠가 눈에 보입니다. 로봇은 피자를 열심히 구워내고요. 그걸 이제 오븐에 담습니다. 아직 구워지지 않은 피자, 초벌만 구워서 밀가루 빵만 구워진 피자가 토핑이 얹어져서 오븐에 담기면 배달 트럭에 실리는데요. 이 배달 트럭이 가면서 GPS가 작동합니다. 1번 배송지 도착 4분 전에 1번 오븐에만 불이 딱 들어와서 굽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IoT 기술과 로봇 기술이 기가 막힌 피자 맛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피자에 열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하게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있는 이 소비자들한테 이 제조의 기술이 그걸 선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것에 익숙한 소비자들한테 제공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전반적으로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일어나고 인건비를 줄이고 오버헤드를 줄이는데 그 초점이 있겠지만 달라진 소비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인류가 얼마나 미묘한 차이에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K뱅크는 40만 가입자를 모으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늦게 나온 카카오뱅크가 똑같은 서비스인데 무려 500만의 가입자를 모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500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귀여워서 가입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발적 팬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면요, 너무나 열광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쓰고 또 유행시키는 거죠.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킬러 콘텐츠가 서로 퍼지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근본은 이겁니다.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더욱 편리하게 해준 거죠. 기존의 기준으로는요, 은행은 공인인증서를 2번이나 쓰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더 안전하게 느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을 버리고 나니까 고객이 진짜 열광할 컨텐츠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이래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문명을 즐기는 건 왜 하는지, 게임만 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유튜브만 본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 문명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그 원인을 알고 함께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삶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모든 데이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에 맞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조합해내야 됩니다. 스마트폰, 개인 방송, 앱, 코딩,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융합해서 이들이 진짜 열광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이것이 우리 과학기술이 보여줘야 할 미래 문명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70%, 70%, 60%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입니다. 디지털 문명의 사용 척도라고도 할 수 있죠. 50대가 되니까 33%로 떨어지고요. 60대 이상이 되니까 5.5%까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들이 디지털 문명을 좀 불법화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판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구론에 따르면 1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60%인 40대가요 80%가 되는 50대가 됩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자본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유니콘 벤처들, 2014년 25개에 불과하던 벤처는요 이제 200개가 넘었습니다. 50조에 불과하던 벤처에 투자된 자금은 500조를 훌쩍 넘었고요. 이 모든 영역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초든 응용이든 과학기술이요, 이 포노 사피엔스들의 관심과 맞아떨어질 때 그 미묘한 차이들을 만들어낼 때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좋아할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과학기술의 기준도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상식,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